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가짜 달러. 진짜와 구별이 불가능해서 심지어 미국 정부조차 처음엔 진위를 의심했던 돈. 그 돈은 다름 아닌 북한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냉전의 끝, 그리고 체제 생존을 위한 국가 차원의 위조 프로젝트. 이름하여 슈퍼노트 사건. 오늘 우리는 이 믿기 힘든 실화를 파헤쳐 봅니다. 냉전이 끝나던 1980년대 말, 북한은 깊은 경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원조가 끊기자 외화는 말 그대로 생명줄이었죠. 석탄, 철광석, 무기 수출로는 더 이상 체제 유지가 어려웠습니다. 김정일 체제는 새로운 외화 조달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직접 달러를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이 계획은 단순한 범죄적 발상이 아니라 국가 전략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 기관이 움직였고 인민보안성 산하의 특별한 비밀 부서가 만들어집니다. 그곳이 바로 39호실. 김정일의 개인 금고라 불리던 이 조직은 북한 내외의 외화벌이 사업을 총괄하는 곳이었죠. 무기거래, 마약 밀매, 위조품 생산까지 모든 불법 외화 수입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39호실은 외화 획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조 달러, 그것도 완벽한 수준의 슈퍼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쇄 기술로는 불가능했죠. 북한은 세계 최고의 인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비밀리에 서방 기계를 들여옵니다.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를 경유해 초정밀 인쇄기, 고해상도, 플레이트, 특수 잉크가 평양으로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국가은행용 화폐 인쇄 장비였지만 실제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작업에는 북한 최고의 인쇄 기술자, 보위부 요원, 화폐 전문가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미국 달러와 똑같은 종이, 잉크, 색감, 심지어 미세한 보안성까지 재현해내기 위해 몇 년을 매달렸습니다. 미국 정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던 특수 재질의 화폐용 종이를 모방하려고 북한은 화학 전문가를 동원해 성분 분석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100달러짜리 슈퍼노트가 세상에 등장합니다. 이 슈퍼노트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당시 FBI조차 위조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워했죠.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식별 가능한 정도였고 심지어 일반 은행 직원들은 수년간 이 돈이 진짜라고 믿고 사용했습니다. 첫 슈퍼노트가 유통된 건 1989년 마카오였습니다. 당시 북한의 외교관과 무역 대표들이 이 화폐를 국제시장에 풀기 시작합니다. 마카오의 은행 계좌를 통해 세탁된 달러는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로 흘러들어가 미국과 유럽으로 확산되었죠. 미국 재무부는 처음엔 단순한 위조 사건으로 여겼지만 점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위조 지폐임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프로 수준을 넘어서 있었던 겁니다. 사용된 인쇄판, 잉크, 색상 올 미 정부 공식 인쇄소와 동일한 수준. 게다가 유통된 지역이 특정 외교 루트와 겹쳤습니다. 미국은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건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의 위조다. 이때부터 미국의 수사는 본격화됩니다. FBI, CIA, 재무부가 합동으로 슈퍼노트 작전을 개시하죠. 그러나 그들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힙니다. 슈퍼노트는 완벽에 가까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조차 쉽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유통망은 외교관 가방, 즉 외교 특권을 이용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북한은 자신들의 손이 직접 드러나지 않도록 치밀하게 설계했습니다. 대신 외국 무기상, 마약 조직, 심지어 중동 테러 단체까지 이 화폐를 매개로 연결했습니다. 그들은 슈퍼노트를 외화 대신으로 거래했고 북한은 그 대가로 현금, 석유, 군수물자를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위조 달러가 북한 경제의 비공식 화폐로 자리 잡은 셈이었죠. 이 시기 미국 정보당국은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 BDA 은행을 주목합니다. 북한이 이 은행을 통해 슈퍼노트를 세탁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죠. 결국 2005년 미국은 BDA를 제재 목록에 올립니다. 북한의 외화 계좌 수억 달러가 동결되면서 김정일 체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조 화폐의 정교함은 오히려 더 발전했습니다. 새로 등장한 슈퍼노트는 종이 재질, 보안띠, 잉크 냄새까지 진짜 달러와 거의 구분이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조폐국조차 우리보다 인쇄가 더 깔끔하다는 내부 보고서를 냈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든 작업의 핵심은 조용한 전쟁이었습니다. 북한은 슈퍼노트를 통해 단순히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교란시키고자 했습니다. 미국의 상징, 달러를 뒤흔들면 그들의 체제 자체에 균열이 생긴다는 발상이었죠. 경제전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습니다. 2000년대 초 유럽에서 체포된 몇몇 외국인 밀수업자들이 북한이 출처라고 진술하면서 국제사회는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슈퍼노트는 더 이상 도시 전설이 아니라 실제 국가 프로젝트로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평양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고 CIA 보고서에는 북한의 위조 화폐 공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위성사진이 포함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공장은 평양 인근의 비밀 군 시설 안에 있었고 극소수의 기술자들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조작이다. 그들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밀리에 슈퍼노트의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정황은 꾸준히 포착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CIA는 슈퍼노트를 단순한 위조 사건이 아니라 체제 대 체제의 전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달러는 미국 패권의 상징이었고 그것을 완벽히 복제해낸다는 건 곧 미국 경제의 신뢰도를 흔드는 행위였다. CIA는 이건 총알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북한은 한 장의 위조 지폐로 미국의 금융 권위를 조롱하고 있었다. 2005년 미국은 방코델타 아시아 BDA 은행을 겨냥해 전례 없는 제재를 내린다. 마카오에 있던 이 은행은 오랫동안 북한의 외화 창구로 쓰였다. 북한 외교관, 무역대표부, 군수회사들이 이곳에 달러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고 슈퍼노트는 바로 이 계좌를 통해 세탁됐다. 미국은 BDA는 북한의 범죄 자금 세탁에 관여했다며 해당 은행의 모든 거래를 동결시켰다. 이 조치로 북한 자금 약 2,500만 달러가 묶였고 이는 당시 북한의 엄청난 타격이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북한의 대응이었다. 평양은 즉시 미국의 정치적 음모라고 반박했고 동시에 내부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추진했다. 김정일의 명령으로 39호실은 구조를 재편했다. 더 은밀하고 더 정교한 라인을 만들어야 했다. 이때부터 슈퍼노트는 제2세대로 진화하기 시작한다. 이 신형 슈퍼노트는 놀라운 수준이었다. 미국이 위조 방지를 위해 새로 도입한 보안띠, 잉크 색감 변화, 미세 인쇄까지 그대로 재현되었다. 전문가조차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웠다. FBI는 새로운 수사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다. 이건 단순한 위조가 아니다. 누군가 미국 조폐국 내부 정보에 접근한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위조 달러를 무기처럼 사용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제재가 강화되면 시장에 슈퍼노트를 흘려보내 달러 가치를 흔들었다. 한편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의 무기 밀매 시장에서는 북한 달러라는 말이 실제로 통용됐다. 거래상들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였다. 그리고 모두 알았다. 그 출처는 평양이었다. 이 시기 미국은 국제사회를 설득해 북한을 외화 금융망에서 고립시키려 했다. 슈퍼노트 사건은 단순한 위패 사건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근거로 활용됐다. 미국 언론은 북한이 세계 금융 시스템을 공격 중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CNN과 워싱턴 포스트는 슈퍼노트의 그림자라는 제목의 특집을 내보냈고 전 세계가 이 사건을 주목했다. 그런데 정작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일부는 이건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일부는 북한이 아닌 제3국이 개입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위조 지폐 유통망에는 러시아, 중국, 중동 상인들이 엮여 있었고 북한이 전부를 주도했다고 단정하긴 어려웠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상 미국은 북한을 공식적으로 지목했다. 북한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미국이 우리를 금융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반미 선전전을 강화했다. 국내에서는 제국주의의 위선을 외치며 주민 결속을 다졌고
해외에서는 외교 루트를 통해 조작된 음모론 프레임을 퍼뜨렸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슈퍼노트 생산이 계속되고 있었다. 당시 북한에서 근무한 탈북 기술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평양 인근 군수공장에서 화폐 인쇄용 기계를 돌리고 있었으며 인민보안성의 최고 보안 부서가 직접 감시했다고 했다. 작업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고 기술자들은 외부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심지어 일부는 그 공장에서 평생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미국은 점점 초조해졌다. 슈퍼노트는 전 세계 시장에서 돌고 있었고 일반 금융기관조차 가짜를 걸러내지 못했다. 당시 추정에 따르면 유통된 슈퍼노트는 최소 5천만 달러 규모였다. 일부 경제 전문가는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직접 만들어 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상황은 경제 문제가 아닌 안보 문제가 됐다. 미국 국무부는 이 사건을 금융 테러로 규정했다. 북한은 실제로 달러를 무기로 삼아 국제 질서를 교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이 또 하나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 전쟁은 총도 미사일도 없었지만 훨씬 더 은밀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슈퍼노트를 넘어선 슈퍼 유로와 슈퍼 엔화까지 시도했다는 첩보가 돌았다. 유럽 정보기관은 실제로 동유럽에서 고품질 위조 유로 지폐가 발견됐으며 그 기술적 특징이 북한의 인쇄 방식과 일치한다고 보고했다.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북한의 외화 세탁 루트를 추적한 결과 동남아시아의 은행과 중동 무기상이 엮여 있었다. 특히 시리아, 이란과의 연결고리가 포착됐다. 북한은 이들 국가와 거래하면서 위조 달러를 결제 수단으로 썼다. 현금 대신 가짜 돈을 주고 진짜 무기와 자원을 받은 셈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건 신뢰였다. 세계에서 단 하나 가짜 돈이 진짜처럼 통용되는 나라. 그리고 그 돈을 만든 건 체제 생존을 위해 모든 걸 건 한 정권이었다. 김정일 체제는 경제 제재 속에서도 버텼고 슈퍼노트는 그 버팀목 중 하나였다. 2009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슈퍼노트 생산이 잠시 중단됐다는 정보가 있었다. 그러나 그해 말 새로운 형태의 100달러 위조 지폐가 유럽에서 발견됐다. 그것은 기존보다 더 세밀했고 심지어 자외선 반응까지 완벽히 복제됐다. 국제수사기관은 다시 결론을 내렸다. 북한의 슈퍼노트는 여전히 살아있다. 미국은 마지막 수단으로 북한 금융망 자체를 마비시키는 전략을 세웠다. 북한 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제3국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했고 달러 거래망에서 북한을 완전히 차단했다. 이 조치로 북한은 국제결제망에서 고립됐고 이후 비트코인과 사이버 해킹으로 외화 확보를 시도하게 된다. 슈퍼노트에서 사이버 해킹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금융범죄 진화는 바로 이 시기 시작된 것이다. 한편 슈퍼노트 사건은 미국 내부에서도 논란을 남겼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기술력으로 이 정도 수준의 위조가 가능할까? 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오히려 러시아나 중국의 암묵적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당시 북한은 고급 인쇄 장비를 직접 제작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결국 슈퍼노트 사건은 어느 누구도 완전히 해명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국제정보기관의 보고서에는 여전히 활동 중이라는 문장이 남아있었다. 2010년 이후에도 위조 달러는 산발적으로 발견됐고 그 정교함은 여전했다. 그리고 미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총알 한 발 쏘지 않고도 우리 경제를 공격했다. 그건 핵보다 위험한 무기였다. 북한 내부에서 슈퍼노트는 금지된 성공이었다. 공개적으로 언급될 수는 없었지만 간부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자부심처럼 회자되었다. 미제의 돈을 우리가 만들어냈다. 그 말에는 단순한 위조가 아닌 체제에 대한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김정일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려 했다. 우리는 고립되어도 미국을 무릎 꿇릴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이름도 남지 않은 수많은 기술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슈퍼노트 생산에 동원된 인원은 많지 않았다. 알려진 바로는 30명 남짓, 모두 국가보위부의 통제 아래 생활했으며
그들의 신분은 외부에 완전히 비밀이었다. 어떤 이들은 화폐 인쇄 전문가였고 어떤 이들은 과학자 그리고 몇몇은 단순한 기술자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스스로 그곳을 떠날 수는 없었다. 이들은 국가의 손이었다. 가족과의 연락도 금지되었고 실패는 곧 사라짐을 의미했다.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한 장의 인쇄물이 잘못 나왔을 때 그날로 사람 하나가 사라졌다고 한다. 그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다. 체제의 도구였다. 하루 12시간 환기조차 되지 않는 인쇄실에서 작업하며 모든 흔적은 즉시 폐기됐다. 인쇄용 금속판은 매일 회수되었고 기계의 세부 조정값은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보위부는 이 모든 과정을 국가의 비밀무기 개발처럼 다뤘다. 인쇄가 아니라 전쟁이었다. 시간이 흘러 일부 기술자들이 탈북하면서 그 내부의 모습이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건 범죄가 아니라 명령이었다. 그리고 북한에서 외화는 곧 생존이었다. 실제로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은 외화 부족으로 식량을 살 수 없었다. 김정일 정권은 국민의 굶주림보다 체제 유지가 더 중요했다. 슈퍼노트는 그 체제를 버티게 한숨은 혈액이었다. 국제사회는 슈퍼노트를 단순한 위패 사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것은 한 국가가 공식적으로 달러 시스템을 공격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사건을 근거로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더욱 강화했고 그 결과 북한은 기존의 무기 밀매나 마약 거래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슈퍼노트는 북한 정권 내부에서는 더 큰 신화를 낳았다. 미국이 두려워한 돈이라는 상징이었다. 북한의 선전기관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교육했다. 적들이 우리를 제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굶주림 속에서도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심리적 무기였다. 주민들은 슈퍼노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몰랐지만 우리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는 조용히 퍼져나갔다. 한편 슈퍼노트는 전 세계 암시장에도 큰 영향을 남겼다. 동남아 무기시장에서는 북한 달러가 일종의 신용화폐처럼 사용됐다. 가짜지만 진짜보다 신뢰받았다. 왜냐하면 그 돈을 쓰는 사람들이 언제나 목숨 걸고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불법 거래에서는 북한 달러가 안전한 수단이었다. 경찰이 잡아도 진짜와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국제정보망의 작동 방식까지 바꿔놓았다. 미국, 영국, 독일의 정보기관은 이후 화폐 위조를 테러 금융의 한 축으로 분류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체제 공격 수단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슈퍼노트는 이후 사이버 공격으로 진화한다. 북한은 실제로 2010년대 들어 암호화폐 해킹과 사이버 금융 범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때 훈련된 인력 상당수가 원래 슈퍼노트 기술팀 출신이라는 분석도 있다. 돈을 만드는 기술이 디지털로 옮겨간 셈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미국 재무부는 여전히 슈퍼노트를 경계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최근에도 의심 사례가 보고된다. 2019년 필리핀, 2021년 러시아, 그리고 2023년 중동 지역에서도 비슷한 위조 달러가 포착됐다. 그 정밀도는 과거보다 더 높았고 잉크 반응까지 완벽했다. 전문가들은 그 DNA는 슈퍼노트와 같다고 말했다.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북한은 지금도 공식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그런 화폐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날조다. 그러나 세상은 알고 있다. 이건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국가 프로젝트였음을. 슈퍼노트 사건은 결국 북한의 절망이 낳은 기술이었다. 세계와 단절된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카드. 그리고 그 카드는 세계 최강국의 심장인 달러를 겨냥했다. 북한은 실제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지만 그 대가는 국제적 고립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슈퍼노트는 그들의 생존을 연장시켰고 동시에 그들을 더 깊은 외톨이로 만들었다. 어느 탈북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진짜보다 더 진짜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진짜가 우리를 더 가짜로 만들었죠. 그 말은 슈퍼노트 사건의 본질을 드러낸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진 체제의 초상이다. 지금도 일부 정보기관은 평양 외곽의 오래된 인쇄 공장을 감시하고 있다.
위성 사진에는 여전히 가동 흔적이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도 확실히 말하지 못한다. 그 안에서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어떤 손이 여전히 달러를 찍어내고 있는지, 그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묻는다. 슈퍼노트는 정말 끝났을까? 아니면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 또 한 장의 완벽한 가짜 달러가 인쇄되고 있을까? 시간이 흐르며 세상은 슈퍼노트를 잊은 듯 보였지만 그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미국은 새로운 100달러 지폐를 발행하며 그 안에 이전보다 훨씬 복잡한 보안 장치를 추가했다. 푸른색 보안띠, 미세한 홀로그램, 색 변환 잉크, 그리고 레이저로 새긴 숫자들. 그것은 단순히 위조를 막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북한의 슈퍼노트에 대한 경고장이었다. 한 장의 위조 지폐가 초강대국의 화폐 디자인을 바꿔놓은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슈퍼노트를 달러 제국주의의 균열점으로 본다. 돈은 신뢰로만 존재한다. 아무리 정교한 인쇄와 기술이 뒷받침되어도 그 가치는 결국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데서 나온다. 그런데 북한은 그 신뢰를 공격했다. 그들은 총을 쏘지 않고도 미국의 금융 심장을 겨냥했다. 그 행위는 작은 나라가 거대한 제국의 신경을 건드린 역사적 사건이었다. 미국은 여전히 슈퍼노트의 잔재를 추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과 세계은행은 이 사건 이후 회원국들의 화폐 감별 시스템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위조 탐지 장비를 새로 도입했고 지폐 인쇄 기술자들의 교육 수준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졌다. 결국 슈퍼노트는 달러만이 아니라 전 세계 화폐 체계 전체를 진화시킨 셈이었다. 북한 입장에서 슈퍼노트는 체제 유지의 비밀 에너지였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국경 밖에서 들어오는 진짜 달러는 거의 끊겼다. 그때 체제는 스스로 화폐를 만들며 버텼다. 위조 달러가 아니라 생존 수단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역설이었다. 체제를 살리기 위해 세계 질서를 속여야만 했고 그 결과 더욱 고립되어 갔다. 그 돈은 북한을 잠시 살렸지만 동시에 세계의 경계 속에 가두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위조 대신 새로운 전략으로 방향을 바꿨다. 사이버 공격, 은행 시스템 해킹, 암호화폐 탈취, 온라인 금융 범죄. 그 모든 건 슈퍼노트의 연장선에 있었다. 인쇄기가 컴퓨터로 바뀌었을 뿐 논리는 같았다. 외화가 필요하다면 만들어내면 된다는 사고방식. 그 기술적, 조직적 DNA는 이미 슈퍼노트를 통해 완성되어 있었다. 이제 슈퍼노트는 과거의 전설처럼 들리지만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건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 위조 달러가 완벽해질수록 진짜 달러의 의미는 더 약해진다. 돈의 본질이 신뢰라면 신뢰를 흔드는 행위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리고 북한은 그 무기를 세계 누구보다 먼저 이해한 나라였다. 한편 이 사건은 북한 내부에도 이상한 자부심을 남겼다. 자신들은 기술적으로 미국과 맞설 수 있다는 환상. 김정일 사후 김정은 정권은 이 전통을 기술 강국 선전으로 이어갔다. 인공지능, 사이버군, 드론 올 새로운 슈퍼노트라 불릴 만한 전쟁 도구들이었다. 돈을 만들던 손이 이제는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 슈퍼노트 사건을 취재했던 한 전직 CIA 요원은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그건 단순한 지폐 위조가 아니었다. 한 체제가 절망 속에서 만든 절규였다. 실제로 북한은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었고 국제사회는 문을 닫고 있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불법이었지만 동시에 생존이었다. 이 사건을 단순한 범죄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노트는 국제 질서에 거대한 질문을 던졌다. 돈이란 무엇인가? 신뢰란 어디서 오는가? 한 장의 종이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을 복제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되는가? 북한은 이 질문에 실험적으로 답했다. 진짜와 가짜의 경계는 우리가 정한다. 그 오만한 실험은 한때 성공했고 지금도 그 여운은 남아있다. 한 장의 위조 달러가 세계 금융을 뒤흔들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제재와 갈등이 이어졌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돈을 만든 나라의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했다. 정권은 외화를 얻었지만 인민은 쌀을 얻지 못했다. 진짜 돈은 넘쳤지만 그 돈이 살린 건 국민이 아니라 체제였다. 그것이 이 사건의 가장 아이러니한 결말이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한 장의 달러가 손에서 손으로 건네지고 있다.
그 지폐가 혹시 그 옛날 평양의 비밀 공장에서 인쇄된 것일 수도 있다.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이다. 슈퍼노트는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 진짜 돈 속에 스며들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슈퍼노트의 진정한 의미는 완벽한 위조가 아니라 그것은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을 진짜로 믿게 만드는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한 장의 돈으로 시작해 한 나라의 운명으로 끝난다. 슈퍼노트는 북한의 절망이었고 동시에 세상에 던진 도전장이었다. 진짜와 가짜, 생존과 범죄, 정의와 위선의 경계는 흐려졌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지폐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역사의 증거였다. 언젠가 그 비밀 공장이 완전히 멈추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슈퍼노트가 남긴 흔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묻는다. 진짜란 무엇인가? 그리고 신뢰는 어디서부터 무너지는가?